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 말, 헬라스 말로 필로소피아라고 한다 그랬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라면 제 어떤 어린 시절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저희 할머니세요.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는 정말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고 저에게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어린 손자에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는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셨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사실 손자인 저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죠. 그렇지만 제가 지혜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설하에 삼남 일녀를 두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독자였고 맏아들이셨죠. 삼남 일녀 중에 첫 번째 자녀였고요. 독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밑에 3명의 고모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좀 장가를 그 당시에 늦게 가셨거든요. 그 당시 32살에 23살인 꽃다운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32살에 장가를 갔으니까 요새야 32살에 장가 가는 거는 크게는 늦게 가는 게 아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늦 장가를 가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32살에 아버지가 장가를 가셔서 33살 되던 해에 우리 어머니와 결혼해서 33살 되던 해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맏아들이고 장남이고 장가를 늦게 갔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제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 32년 만에 태어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이상 집안에 아이가 없다가 아버지가 늦장가를 가가지고 33살에 저를 보셨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똑두꺼비 같은 아들 녀석이 나오니까 집안의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엄격히 있던 시절이라 참 그 당시 저희 집안에 저라는 존재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안의 기쁨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온 집안이 기쁨 속에 가득 차 있었고 환호하고 기뻐했던 존재로서 제가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만에 태어난 이 손자가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였겠죠. 그렇게 각별히 저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이 할머니가 저를 덮어놓고 사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저에게 엄하고 엄격하게 대하셨죠. 그래서 저에게는 할머니라면 저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하게 저를 가르치고 교육한 분으로도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특별히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 보면 이제 어떤 사소한 어떤 사고를 치고 사소한 일을 벌리고 그걸 모면하려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할머니는 유독 이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고 또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할머니에게 발각되어졌던 거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속질 않으시더라고. 손자인 저에게 전혀 속지 않습니다. 워낙 영민하고 눈치도 빠른 분이고 똑똑한 분이라서 손자가 무슨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 영락없이 알아채시고요. 한 번도 저에게 제대로 속아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손자인 제가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날이면 할머니가 여지없이 알아채시고 어김없이 파리채로 저를 때리셨거든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파리채로 맞으면 참 아픕니다.
요새도 물론 그런 파리채를 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왜 큰 이렇게 이 판으로 이렇게 이 플라스틱 이 판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 짝대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파리채죠. 이걸 가지고 이제 파리를 딱 때린 파리를 잡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그죠 회초리로 파리채를 사용해 가지고 저를 때리셨어요.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 볼기짝을 맞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뺨을 맞기도 했는데요. 이 뺨을 맞는 날은 그죠 요 그물망 같은 줄이 뺨에 이렇게 착 자국이 가면요. 이게 밖에 창피해서 못 돌아다니는 거죠.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이 뺨에 이거 바둑판 같이 이렇게 뻘겋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놀리게 했어요. 너 할머니한테 파리채로 볼 따고 맞았구나. 이렇게 놀리면 어떻게 창피한지. 그런 거 창피를 느낄 때마다 야, 이 앞으로 사소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가 그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요. 제가 또 뭐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할머니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날은 별 말씀을 안 하셔요. 아기한테는 밑에서 앉아. 아니 그래가지고 별 말 없이 이렇게 넘어가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옳다구나. 드디어 할머니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오후가 지나고 이렇게 뭐 저녁 먹을 때가 돼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는 진짜 할머니를 속여 먹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저에게 얘야 너 여기 와서 좀 앉아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할머니께서 저를 앉혀놓고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마을 부잣집에서 그 집 아들이 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큰 시험에 부잣집 아들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동네 잔치를 이 부잣집에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먹인다고 큰 소를 잡았는데 얼마나 큰 소를 잡았든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저 충분히 배불리 먹고 이 소고기가 근수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끼리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집에서 소를 잡았는데 얼마나 큰 소를 잡았길래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근수가 남을 수 있을까를 놓고요. 이 근수를 둘러싸고 이 동네 사람들끼리 설왕설래가 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두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말을 할 때는 택도 아닌 근수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턱도 아닌 근수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턱도 아닌 근수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인데 10사람이 입을 맞추니까 제법 그럴싸하게 근수를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00사람이 입을 맞추니까 그죠? 이 소를 저울에 다루어 보지 않았는데도 거의 정확하게 근수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할머니께서 하시는 거예요. 얘야, 소를 저울에 달아보지 않았는데도 100사람이 입을 맞추니까 거의 정확하게 근수를 맞추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이 녀석아, 이 할미는 속일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속을 것 같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이 그렇게 우습지 않단다. 그리고 명심하거라. 진실은 힘이 아주 세단다. 진실은 힘이 아주 세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진실은 힘이 아주 세단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진실의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을 일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큰 망신을 당하고 신세도 어렵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 너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실의 힘을 믿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직에 대한 이 할머니의 말씀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보다 진실과 정직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눈부신 지혜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하면 아마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의 말씀들,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이 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록으로 남지 않고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라진다는 것이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는 좀 모아서 기록으로 후세를 위해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선대의 지혜들을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 랍비들의 율법 해석 이런 거를 여러 유대인들이 옛날에 일일이 기록해서 남긴 문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특히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를 위해서 전수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기록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기록으로 모아서 책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남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수많은 지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게 부잣집에서 소잡던 이야기는요. 제가 인간이 왜 정직해야 되고 진실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 늘 그죠. 그 내리에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그 꼬마 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 공식이고 어떤 뭐 물리학적 공식이면 제가 그죠. 지금 잊어먹고 까먹고 있었겠지만 지혜의 말씀은 한번 이해하여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평생을 그죠. 내리 속에 남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그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요즘 세상에 지식은 각막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혜가 메말라서 점점 사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유사이래로 지식의 양은 그죠? 엄청나고 지금도 엄청난 지식의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왜 점점 각막각박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메마르고 험난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고갈되고 메말라 가기 때문인 것이죠. 대학에서는 철학과 인문학이 쓸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로지 지식과 기술을 위한 분야만 흥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제 선배 중에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 계신데요. 제 선배가 저에게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까닭은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지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까닭은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지. 오늘날 세상은 지식만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지혜에 대한 관심이 그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식은 돈이 되는데 지혜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에 편성한 그저 황금만능주의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철학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는 저에게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저희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그죠? 저에게 할머니는 그죠? 제가 만났던 첫 번째 철학자고 저에게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준 그죠? 아주 훌륭한 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아주 훌륭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또한 철학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철학자가 되시는 그 시간까지 이 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